안녕하세요. 네, 이제 벌써 13주 강의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강의는 15주까지 하고 16주에 기말시험 보는데, 그래서 이번 주 강의하고 2주만 더 하면 되겠어요. 이번 주에 진동과 파동을 공부하고 그 다음 주 2주 동안에 열역학, 열현상을 공부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이제 진동과 파동 중에서 단순조와 진동을 공부할 텐데, 그동안 무엇을 공부했나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뉴턴의 운동법칙, 운동방정식은 F는 ma라고 간단했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대상이나 또는 힘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맨 먼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한 물체가 변하지 않는 힘을 받으면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였어요. 그때는 이 물체를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F는 ma 그대로 적용해서 무엇을 구했죠? 우리가 일정한 가속도를 구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그러면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할 수가 있었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한 게, 어떻게 복잡하게 했어요? 어떤 경우를 도입했어요? 네, 한 물체가 변하는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될지 봤죠. 그래서 한 물체가 위치에 의존하는 변하는 힘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우리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풀기가 어려울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한 번 적분하는 문제로 그냥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물리량으로는 1과 운동에너지를 도입했죠. 그랬더니 힘 쪽을 적분한 것이 2를 우리가 도입하게 만들었고, ma 쪽을 적분한 것이 운동에너지를 도입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냐면 1에너지 정리, 합력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크기를 갖는 물체로 바로 같던가요? 근데 한 물체가 보존력만 받는 경우를 했었죠. 그러면 더 이제 간단해졌어요. 그래서 한 일을 보존력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냐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네,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도입했죠. 역학적 에너지는 왜 도입했어요? 역학적 에너지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인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면 보존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아주 편리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됐어요. F는 ma가 1 에너지 정리로 표현되거나, 또는 특별한 경우 보존력을 받는 경우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 알았죠. 그리고서는 이제 어디로 확장했어요? 또 크기를 갖는 물체 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여러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경우로 했었어요. 여러 물체. 그때는 어떤 물리량들이 이제 필요했냐면 내력, 외력을 우리 도입할 필요가 있었어요. 내력, 외력은 뭐 특별한 내력이라는 힘이 따로 있고 외력이라는 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가 시스템을, 내가 지금 관심을 갖는 시스템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력도 되고 외력도 되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데는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아주 편하게 이용이 됐고, 그 다음에 선운동량을 도입하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어요. 그래서 외력의 합이 0이면 무엇이 성립했냐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해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여러 물체에서 외력의 합이 0인 대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충돌 문제였죠. 충돌 문제는 우리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항상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크기를 갖는 물체가 나왔네.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이 나오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강체를 도입했는데, 강체란 큰 힘을 받아도 변형하지 않는 그런 물체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래서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회전 운동을 할 때는 어땠냐면 물리량이 병진 운동의 물리량을 그대로 이제 번역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하면 회전 운동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어요. 그래서 크기를 갖는 물체의 운동을
공부할 때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뭐였냐면 회전각. 이게 변위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각속도. 이건 속도하고 이제 대응하는 거였어요. 각가속도, 가속도, 회전관성. 이게 질량하고 대응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토크. 토크는 힘하고 대응하는 거였어요. 병진운동에서. 각운동량, 이건 선운동량과 대입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대로 병진운동에서 우리가 적용하였던 식들을 그대로 회전운동에 적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병진운동에서 이용한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유체의 운동이었어요. 유체는 기체와 액체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고체와 크게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이상적인 유체인 이상유체를 도입했는데 어떤 걸 이상유체라고 했냐면 밀도가 바뀌지 않고 점성이 없는 그런 유체를 이상유체라고 했죠.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유체가 이런 이상유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유체를 도입할 것 같으면 아주 식이 간단해졌어요. 어떻게 했어요? 흐르는 유체에서도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대략 그렇게 문제를 푼 다음에 실제 유체는 이것을 보정해서 이용하면 됐다라고 했어요. 그때 이상유체에서는 우리 흐름성과 흐름관을 도입했더니 문제가 쉬워졌어요. 그 다음에 질량 대신은 밀도, 힘 대신은 우리 압력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정지한 유체는 파스칼의 원리, 그 다음에 흐르는 유체는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는 이제 다 했어요. 다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누냐면 어떻게 보냐면 물체가 받는 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이 달라지는데 그 다른 운동 중에서 우리 주위에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운동을 다루도록 하겠어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잘 아는 게 있어요. 일정한 힘을 받으면 포물선 운동을 한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일정한 힘 받는 얘가 뭐예요? 중력이 일정한 힘이죠. 그래서 돌멩이를 던지면 이렇게 던지면 어때요? 이게 포물선 운동을 해요. 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힘이 일정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가 알아서 포물선 따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물체의 운동은 받는 힘이 결정한다. 사실은 맨 처음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 나올 때 처음부터 문제가 뭐였냐면 케플러 법칙에서 왜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도는가 하는 거였죠. 타원 궤도는 왜 돌았냐면 알고 봤더니 어떤 힘이냐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었어요. 그러면 타원 궤도를 돌았어요.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인력을 받으면 우리 타원 궤도 운동을 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일정한 힘은 뭐냐면 거리에 의존하지 않는 힘을 받으면 포물선 운동,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을 받으면 타원 운동. 또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변위에 비례하는 복원력이라는 게 있어요. 변위에 비례한다는 것은 자, 내가 여기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큰 힘을 받는데 더 큰 힘이 어떤 더 큰 힘이에요? 멀어지는 더 큰 힘이 아니라 되돌아오게 하는 더 큰 힘. 다시 말하면 변위의 방향과 반대가 되는 더 큰 힘을 받아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더 큰 힘 받으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돌아와야 되죠. 네, 우리 사람들 사이도 그래요. 가까이 있으면 싸우다가 멀리 가면 다시 복원력을 받아요. 다시 돌아와요. 네, 그래서 돌아오면 또 오면은 또 어때요? 그냥 또 멀리 가죠. 그렇지만 또 멀리 가면 또 어때요? 다시 돌아오죠. 이런 현상이 우리 인간들의 현상뿐 아니라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원력을 받으면서 운동하면 어떤 운동을 하냐면 어떤 운동 하겠어요?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을 해요. 멀리 가버리지 않고 그 평형점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을 하는데 우리 주위에 진동하는 현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예를 말해보세요.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스프링에 매달린 물체가 왔다 갔다 하죠. 네, 그건 특별히 스프링이 있어야지 되는 것 같은데 또 주위에 또 뭐 없어요? 네? 생각이 안 나요? 네, 우리 주위에 있는 대부분의 운동들이 진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대부분의 운동들이. 자, 그래서 이 스프링의 경우가 어때요? 자, 이 스프링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스프링의 운동은 뭐 이제 주기와 이제 진동수로 대표되는데
특별히 변위에 딱 반비례하는 복원력, 이걸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탄성력을 받으면서 하는 운동을 진동 중에서도 단순 조화 진동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단순 조화 진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단순 조화 진동을 공부하기 전에 단순 조화 진동을 하게 만드는 탄성력은 무엇과 관계 있는가 하는 걸 먼저 하겠어요. 그것은 무엇과 관계 있냐면 사실은 고체의 변형과 관계 있어요. 고체는 힘을 받으면 어떤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 했냐면 힘을 받으면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힘을 받은 고체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첫 번째는 속도가 변해요. 고체가 속도가 변하고, 또 하나는 형태가 변해요.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하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형태가 변한다는 거, 이거는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 강체를 가정했죠. 강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형태를 변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속도도 함께 변하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속도는 안 변하는 경우를 가정하겠어요. 속도는 안 변하고 형태만 변하게 하는 그런 경우를 가정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속도는 안 변하고 형태만 변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냐면, 강체는 힘을 받은 속도만 변하는 경우인데, 합력과 토크가 0이면 그러면 평형 상태에 있어가지고 이제 속도는 안 변하고 또는 각속도는 안 변하겠어요.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는 힘을 받으면 형태만 변하게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만들면 이때 고체가 변형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이제 고려하겠어요. 그러면 고체가 변형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고체가 이렇게 쓰면 한쪽을 고정시켜야 되겠어요. 한쪽을 고정시키고 내가 이렇게 잡아다니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잡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안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가겠죠. 그래서 내가 여기 고정시키고 잡아다닌다고 하는 것은 요놈한테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된다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여기를 잡아다니고 여기를 고정시키면 이거 돌겠죠. 돌겠어요. 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토크도 0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 힘하고 요 힘이 일직선상에 딱 있게 만들면 그때는 토크도 0이고 합력도 0이겠어요. 그럼 이건 평형 상태에 있어요. 그럼 이놈은 어떻게 되는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늘어나는 수밖에 없죠. 자, 이런 변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변형을 어떻게 다루는지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변형을 다루는데, 변형을 다루면서 우리 또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합니다. 변형과 변형력. 이건 물리량이에요. 물리량이에요. 물리에서 쓰는 거예요. 변형하면 그냥 저게 어떻게 변형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용어를, 이 변형이라는 용어를 우리 물리량으로 사용합니다. 변형력이라는 용어를 물리량으로 사용해요. 이렇게 물리에서 정의해서 사용할 때는 그거의 정의가 뭘까 나 혼자 생각하면 절대 모른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봐야 되겠어요. 자, 먼저 여기에 지금 내가 그림 그리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고무줄이에요. 고무줄. 여기 스프링을 여기다 이렇게 했다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잘 늘어나는 경우를 보겠어요. 잘 늘어나지 않는 경우는 늘어나는 게 조금이니까 안 보여서 잘 늘어나는 경우를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고무줄 하나를 가지고 힘 F를 작용을 시켰더니 델타 L만큼 늘어났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똑같은 고무줄을 두 개를 연결시키겠어요. 두 개를 연결시켜서 한쪽 끝을 F로 잡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 끝을 F로 잡아다니면 요놈 하나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F로 잡아다니고 이쪽에서 F로 잡아다니는 이거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요놈 하나는 얼마 늘어나겠어요?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델타 L 늘어나겠어요? 근데 요놈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앞에 있는 놈. 앞에 있는 놈한테도 여기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예요? 그 놈도 F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요 놈이 F면 요 놈이 이쪽으로 작용한 F는 요 놈이 이쪽으로 작용한 거죠. 그거의 반작용은 요 놈이 또 이렇게 F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한테도 역시 이쪽으로 F로 작용하고 여기는 또 이렇게 F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연속으로 연결하고 F를 잡아다니면 각각이 F로 잡아다닌 것처럼 늘어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로는 얼마가 늘어나요? 전체는 2배가 늘어나죠.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물체를 잡아 늘리더라도 이번에는 똑같은 막대기가 하나는 길이가 L인 막대기를 잡아다니고 하나는 길이가 2L인 막대기를 잡아다닌다면, 길이가 L인 막대기를 잡아다녔을 때 델타 L이 늘어났으면 길이가 2L인 막대기를 잡아다니면 얼마 느낀다는 거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거에 2배가 늘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힘을 작용하면서 늘어나는 변형하는 것을 알아볼 때 그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원래 막대의 길이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늘어난 길이만 보고서 와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어요. 원래 막대기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지 그게 진짜 많이 늘어났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겠어요. 다시 말하면 진짜 단단한 물체인지 물렁물렁한 물체인지는 늘어난 길이만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 원래 길이가 얼마였는지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변형은 늘어난 길이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늘어난 길이를 원래 물체의 크기에 의존하니까 무엇을 도입하는 게 좋냐면 늘어나는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눈 것을 도입하는 게 좋겠어요. 요것을 부르는 이름이 변형이에요. 그래서 물리에서 변형이라고 하면 고체가 변형할 때 고체에 변형하면 그냥 늘어난 길이만을 변형이라고 그러지 않고 늘어난 길이를 원래 길이로 나눈 것을 변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변형이라고 부르는 것을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스트레인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인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변형이라고 물리량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변형은 그냥 물체가 모양을 바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사용되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근데 물리에서 변형이란 물리량으로 이용할 때는 늘어난 길이를 원래의 길이로 나눈 것을 우리 변형이라고 하겠어요. 스트레인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스트레인의 단위는 뭐가 될까? 스트레인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자, 위에도 길이 차원, 아래도 길이 차원이가 어때요? 스트레인의 단위는, 변형의 단위는 뭐예요? 없어요. 변형의 단위는 없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것도 이번에는 이렇게 보겠어요. 여기 고무줄이 있는데 고무줄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늘리겠어요. 같은 힘 F로 늘리는데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늘리면 고무줄 하나당 힘이 얼마 걸리겠어요? 절반 걸리겠죠. 그러니까 늘어날 때는 얼마 늘어나겠어요? 2분의 1밖에 안 늘어나겠죠. 따라서 같은 힘을 주더라도 늘리고 있는 물체의 단면적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체로 된 뭐라고 그럴까 똑같은 쇠로 된 쇠막대기를 이제 잡아다니는데 그 쇠막대기 단면적이 2배가 되는 걸 잡아다니면 더 좁은 단면적이 작은 걸 잡아다닐 때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 조금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 조금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작용할 때도 단면적이 얼마인 것에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적용되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겠어요. 그것을 정의하기 위해서 형태가 변화하는 크기는 힘이 작용한 단면의 넓이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형력을 적용하는데 변형력은 자, 이 경우는 어때요? 고무줄 두 개를 연결했으니까 하나당 2분의 F밖에 적용 안 하죠. 자, 단면적으로 나눴어요. 단위 단면적당 작용한 힘을 변형력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변형력은 그래서 물리량이에요. 물리량은 뭐냐? 고체를 변형시키기 위해서 작용할 때 그때 단위 넓이당 작용한 힘을 변형력이라고 부르고 그걸 영어로는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변형력이라고 번역한 것인데 그래서 스트레스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스트레스의 단위는 힘을 넓이로 나눈 것이니까 이거 무엇의 단위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힘을 넓이로 나눈 거니까 무엇의 단위? 이게 압력의 단위하고 똑같죠. 그래서 변형력의 단위는 파스칼을 쓰면 되겠어요. 파스칼이 바로 압력의 단위겠어요.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고체의 변형을 우리 기술할 때 우리 이제 어떻게 기술할 수가 있냐면 유명한 게 후크의 법칙이에요. 후크의 법칙은 이렇게 고체가 있는데 힘 F로 잡아놨을 때 X만큼 늘어나면 그때 이 힘은 뭐에 비례해요? X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게 후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F는 KX다. 이게 후크의 법칙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래서 F는 고체에 작용한 힘이고 X는 늘어나는 길이고 이때 K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고체의 탄성률이라고 하죠. 탄성률. 근데 탄성률은 어때요? 똑같은 고체라도 아까 우리가 방금 했죠. 이 똑같은 고체인데 고체의 길이가 원래보다 2배 이렇게 긴 놈이라면 절반짜리하고 2배짜리하고 탄성률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탄성률이 다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힘은 똑같더라도 늘어나는 길이가 다르겠죠. 탄성률이 다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탄성률은 고체의 탄성률은 이 고체를 만들고 있는 물질의 성질이 아니라 고체의 형태가 어떤가 하는 물체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이건 좀 불편하죠.
뭔가 물질의 성질이면 이게 철이면 철, 뭐 나무 그러면 그게 성질이 딱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 철이 어떤 모양일 때 탄성률을 그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떤 이제 용수철이 하나 딱 주어졌던가. K는 용수철이 주어지면 용수철 상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성률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렇게 물체가 주어졌을 때는 그거의 탄성률을 이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만들고 있는 물질의 성질로 이야기할 때는 이게 별로 이제 편리하지가 않겠어요.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우리 무엇을 도입하냐면 다르게 표현하는데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도입한 변형과 변형력을 도입할 것 같으면 우리 이것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형력은 변형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고체가 변형할 때 가장 잘 적용되는 법칙이 되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변형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라고 그랬죠? F 나누기 S. 변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델타 L 나누기 L. 이게 비례한다. 그 비례 상수가 Y예요. 비상수 Y.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탄성체의 역률이라고 부르는데 역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성질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뭐 어떻게 할 수 이건 사실은 고체의 성질인데 아까 얘기한 후쿠의 법칙에서 나온 성질하고 똑같은 성질이에요. 후쿠의 법칙은 뭐하고 무엇을 비교했어요? 요 힘하고 델타 L을 비교했죠. 그래서 후쿠의 법칙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 놓으려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힘을 앞으로 갖고 와야 되겠어요. 힘. 그래서 S를 곱해줘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델타 L을 이렇게 이쪽으로 빼야 되겠어요. 그럼 이 앞에 뭐가 남냐면 L분의 YS가 이렇게 남죠. 그러면 아까 후쿠의 법칙 할 때 델타 L에 해당하는 게 X고 요 앞에 있는 게 K가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물체의 탄성률은 역률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역률에다가 단면의 넓이를 곱하고 길이로 나누면 그게 바로 탄성률 또는 용수철 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연습 문제 하나 풀고 지나간다면 용수철 상수가 K, 이게 탄성률이 K에 마찬가지죠. 동일한 용수철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경우와 병렬로 연결한 경우에 합성 용수철 상수는 얼마인가? 이 문제는 우리 그냥 금방 속셈으로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첫 번째 직렬로 연결한 경우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처음에는 연결했더니 같은 힘을 가하면 이만큼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어요. 이만큼 늘어난다. 근데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은 무게를 달았는데 직렬로 연결하면 얼마 늘어나겠어요? 2배 2가 늘어나겠죠. 2배 2. 그러면 우리 탄성률은 어떻게 썼냐면 힘 가했을 때 늘어난 길이로 나눈 게 탄성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직렬로 연결하면 가한 힘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늘어나는 길이는 어떻게 됐어요? 2배가 됐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한 경우는 두 용수철에 모두 힘 F가 작용하고 늘어난 길이는 2x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K'은 F 나누기 2x인데 원래는 F 나누기 x가 K라고 그랬으니까 2분의 1 K가 됐다. 그래서 탄성률이 직렬로 연결하면 2분의 1이 됐어요. 이건 어때요? 늘리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더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길이를 늘리기가 더 쉽다 어렵다? 더 쉬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직렬로 연결하면 똑같은 길이를 늘리기가 훨씬 더 쉬워지겠어요. 왜? 하나당 절반씩만 늘어나주면 되니까. 근데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성률이 용수철 상수가 2배가 되겠어요. 이건 뭐예요? 병렬로 연결하면 늘리기가 더 어렵다. 뭐 바로 예상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처럼 하나 늘리면 이렇게 되는데 2개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2개로 늘리면 하나당 힘이 2분의 W만 작용하는 셈이 돼가지고 늘어나는 길이는 얼마가 돼요? 0.5가 되죠. 절반이 되죠. 그래서 용수철에 하나의 힘 2분의 F가 작용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늘어나는 길이는 2분의 X가 되니까 용수철 상수는 F 나누기 2분의 X에서 2배가 돼서 용수철 상수가 새로운 용수철 상수는 2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물체에 이런 힘이 작용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겠어요. 자, 물체에 탄성력이 작용하면 단순조화 진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물체의 탄성력이 작용하면 할 때 이 탄성력과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고체 변형에서 나오는 탄성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다가 물체를 연결해서 여기 이제 변형시키는 고체가 있어요. 스프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스프링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여기다가 늘어나지 않는 줄로 물체를 이렇게 연결시켰어요. 물체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원래는 물체가 여기가 있었는데 요게 이만큼 갔다 그래봐요. 그래서 얼마만큼 갔어요? 델타 L만큼 갔어요.
그러면 요거는 늘어나지 않는 거면 요게 델타 L만큼 가면 요 놈은 델타 L만큼 늘어날 테니까 요 놈한테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놈한테 작용하는 힘은 어떤 요걸 요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늘리는데 요 힘하고 요 힘은 어때요?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작용한 탄성력은 요 고치의 변형 때문에 작용한 탄성력은 이 물체한테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 물체한테는 움직임 변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겠어요. 그래서 이때 이거는 우리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물체한테는 F가 마이너스 KX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변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탄성력이라고. 그래서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하면 그러면 변위가 X가 0보다 크면 이거 힘은 작용하는 힘은 0보다 큰 것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탄성력이라고 부르는데 탄성력의 특징은 뭐냐면 변위가 크기가 변위에 비례한다. X가 커질수록 더 큰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위에 비례하는 그래서 이렇게 변위에 비례하는 복원력을 탄성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다시 보는 것처럼 자 이게 이 스프링이 안 변했을 때는 X는 0일 때 힘도 0이에요. 근데 스프링이 늘어나면 X가 0보다 크면 힘이 0보다 작다는 건 힘은 이쪽 방향이다. 그래서 이 오른쪽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면 왼쪽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변위가 오른쪽 방향이면 힘은 왼쪽 방향이다. 변위가 왼쪽 방향이면 힘은 오른쪽 방향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변위와 항상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이것을 탄성력을 받으며 움직이는 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탄성력을 받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 이건 뭘로 알아내겠어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알아내겠죠. 이제 뉴턴의 운동 방식을 풀겠어요. 지금까지는 뉴턴의 운동 방식 푼다 그러고 한 번도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적당히 해가지고 무슨 뭘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찍찍찍 했죠. 근데 뉴턴의 운동 방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풀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쉽게 새로운 물량을 도입해가지고 대강 쉽게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진짜로 미분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게 자, 힘은 이런 힘을 받아요. 근데 뉴턴의 운동 방식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미분 방정식이었죠. 그래서 요 힘에다가 이 힘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힘 자리에다가 탄성력을 집어넣는 거예요. 탄성력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이런 미분 방정식일 때는 먼저 어떻게 정리해서 쓰냐면 이 미분 방식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써놔요. 어떻게 해요? 자, 여기에 제일 높은 차수의 미분이 들어오는 걸 이렇게 차례차례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상수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면 m으로 나누니까 요 x 앞에 m분의 k죠. 그래서 m분의 k를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오메가 제곱이 어떤 의미를 띠는지 하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이런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미분 방정식의 일반적인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미분 방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변은 미분이 있는 항을 전부 집어넣었어요. 특히 미분 방정식에 이 미분의 분자에 나오는 걸 종속변수라고 그러고 분모에 나오는 걸 독립변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좌변에는 종속변수가 있는 항만을 쫙 썼어요. 우변에는 종속변수가 없는 항이에요. 자, 이런 것이 미분 방정식 일반형인데 특히 이거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선형 미분 방정식, 이 선형은 1차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1차. 무엇에 대한 1차냐면 종속변수에 대한 1차예요. 전부 x가 1차만 있어요. 여기 x 자승 이런 거 없어요. x 제곱 또는 x dt분의 dx 이런 거 없어요. x가 하나씩밖에 없죠. 이런 게 선형 미분 방정식이에요. 우리 만유인력 하면 이거 선형 미분 방정식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만유인력 하면 x 제곱분의 1 이런 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0 선형 미분 방정식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풀 엄두도 안 난 거예요. 미분 방정식은 선형 미분 방정식일 때는 이게 풀 엄두를 내요. 풀 엄두를.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미분 방정식을 풀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좌변은 종속변수가 포함된 항이고 우변은 종속변수가 포함되지 않고 독립변수만 있는 항인데 그다음에 선형 미분 방식은 이제 이런 것인데 이때 독립변수가 있는 항이 0인지 0이 아닌지에 따라서 0인 걸 뭐라고 그래? 0이 아닌 거를 비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고 0인 걸 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0이면 이제 더 풀기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풀려고 하는
탄성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은 제차 미분 방정식일 것 같아요? 비제차 미분 방정식일 것 같아요? 그러죠. 봤더니 우변이 0이죠. 그래서 제차 미분 방정식이 됐어요. 그래서 제차 미분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 여기가 0이고 이게 전부 다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요 놈은 독립변수에 의존하지 않으면 요 앞에 있는 개수가 독립변수에 의존하지 않으면 상수면 그러면 우리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때는 풀이가 항상 2의 람다 t의 형태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풀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0 된다 이 말이에요. 0 되게 만들면 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이 미분 방정식은 자 이렇게 도입해요. 이렇게 도입한 다음에 이걸 원식에 집어넣겠어요. 이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선형 미분 방정식 중에서 상수가 개수가 전부 상수면 아 이건 금방 풀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풀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 미분하면 이거 거꾸로 썼네. 이걸 먼저 쓰는 게 좋은데. 자, 한 번 미분하면 람다가 나오죠. 두 번 미분하면 람다 제곱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어떻게 하면 람다 제곱 두 번 나오고 여기 오메가 제곱 나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2의 람다 t는 이거 0하고 같아지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으니까 이걸로 나누면 되겠어요. 나누면 요거 풀면 돼요. 그러면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가 되는데 이런 i 오메가 값을 갖는 람다를 집어넣으면 그게 바로 풀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집어넣으면 풀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요거 집어넣으면 풀이 만족해요. 풀이가 두 개가 나왔어요. 풀이 두 개 나왔는데 앞에다가 상수 어떤 상수를 쓰더라도 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더해도 다 만족해요. 그래서 요거에 두 개의 풀이가 있으면 앞에다 상수를 붙여 가지고 더해도 다 만족해요. 이걸 갖다 일반해라고 그래요. 이 상수값은 아직 모르는 값이에요. 근데 이 상수값은 이제 어떻게 정해지냐면 이렇게 독립변수가 시간인 경우에는 초기 조건을 대입하면 이 미분 방식을 풀기 위해서는 처음에 조건, 처음엔 이놈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려줘야지 돼요. 초기 조건 두 개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놈이 어디 있었고 속도가 얼마인지는 알려줘야지 이 알파 베타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파와 베타는 초기 조건으로 결정되는 상수인데 우리 한번 예를 들어서 초기 조건이 x0는 x0고 v0는 0인 이건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x0는 x0라고 하는 것은 여기 스프링이 이렇게 있으면 스프링을 처음에 요만큼 x0만큼 늘렸어요. 그 다음에 초기 속도는 0라고 하는 건 이거 늘린 다음에 가만히 탁 놓은 거예요. 스프링을 가만히 늘려가지고 탁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일반 풀이라고 그랬죠. 이걸 대입해가지고 이거 구하는 알파 베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x에다가 제로를 대입하겠어요. 제로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2에 여기 제로 대입하면 1이고 여기도 제로 대입하면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x0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V에 제로를 대입하는데 V에 제로를 대입한다고 하는 것은 요거 한번 미분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I 오메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I 오메가 나와요. 그래서 I 오메가 나오고 마이너스 I 오메가 나오는데 T는 0을 대입하면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I 오메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죠. 이게 0이니까 이 두 번째 식에서 우리가 뭘 알아요? 알파하고 베타가 같죠. 그걸 다시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알파하고 베타가 2알파인데 그게 x0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2분의 x0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네요. 그래서 우리 식을 구했어요. xt는 x0 2분의 2의 i 오메가 t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인데 요게 바로 뭐냐면 코사인 오메가 t죠. 그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이거 다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x0 코사인 오메가 t라는 방식으로 운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풀이가 나왔는데 혹시 이 초기 조건 이거가 좀 다르다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제로고 이건 제로예요. x0일 때 제로이다. 이건 늘어났다는 거예요?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늘어났는데 v0도 제로면 움직이겠어요? 안 움직이겠어요? 0 안 움직이겠죠? 그때는 어떤 풀이가 나올 거냐면 알파도 0, 베타도 0 이딴 풀이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v는 움직인다. x0는 제로인데 v0는 어떤 값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풀이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 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초기 조건 대입할 거는 그때는 xt가 뭐가 되냐면 사인 오메가 t가 돼요. 사인 오메가 t는 제로 때 제로죠.
그다음에 이걸 한번 미분하면 코사인 오메가 t가 되죠. 그래서 사인 오메가 일반에는 사인 오메가 t와 코사인 오메가 t 두 개가 있는데, 또는 일반에는 2의 i 오메가 t와 2의 마이너스 i 오메가 t 두 개가 있는데 초기 조건에 따라서 이 값이 정해져요. 여기 이 식을 가만히 보면서 또 걱정하는 것도 생길지도 몰라요. 2의 i 오메가 t의 이 i는 이거 뭡니까? 이거 허수죠. 허수. 그래서 2의 i 오메가 t 이게 자체가 허수죠. 그래서 xt 속에 허수가 들어있으면 이거 좋아요, 나빠요? 이거 걱정스럽죠. 걱정스러워요. 그렇지만 여기서 봤더니 초기 조건을 대입했더니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 결과는 실수가 나왔죠. 그래서 중간 과정에서 이건 사실은 이게 요 하나하나는 허수인데도 불구하고 xt가 실수가 된 건 어떻다는 거예요? 알파와 베타가 어떨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허수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한 x0는 제로고 v는 v0인 이런 초기 조건을 도입할 것 같으면 알파 베타가 허수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 오메가 t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네. 그러면 이런 운동을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스프링에 연결한 물체가 움직이는 운동. 그럼 이 운동의 특징은 뭐냐? 이걸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이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물체가 힘을 받는데 그 힘이 탄성력이다. X에 비례하는 복원력이다. 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풀어봤더니 어때요? 풀어봤더니 그 운동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 운동이에요? 코사인 함수로 변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단순 조화 진동이란 시간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 또는 사인 함수로 변하는 운동을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데, 여기 그렇게 썼네요. XT는 A 코사인 오메가 T 또는 B 사인 오메가 T 등으로 표현되는 운동을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불러요. 이 A하고 B는 상수예요. 이놈 두 개가 섞여 있어도 좋겠어요. 그래서 섞여 있더라도 나중에 코사인과 사인의 무슨 법칙에 의해서 이게 두 개가 섞여 있으면 코사인 전체 오메가 t 더하기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사인 또는 사인으로 기술되는 그런 운동이 단순 조화 진동이다. 단순 조화 진동을 다시 볼 것 같으면 무엇과도 연관되어 있냐면 등속 원운동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등속 원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등속 원운동. 이 등속 원운동을 이렇게 하면은 우리 여기 오메가 요거 세타라고, 요 오메가 t가 세타면 우리 이 등속 원운동에서 세타는 어떤 관계냐면 오메가 t가 있어요. 오메가는 상수예요. 상수. 그런데 어때요? 요 오메가 t인데 오메가 상수인데 이거를 어디서 보냐면 여기서 봐요. 여기서 뱅뱅 돌 때 여기다 투영해서 보면 요 놈이 왔다 갔다 하죠.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뭐예요? A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XT는 A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Y 이쪽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이쪽에서 보면 A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단순 조화 진동은 등속 원운동을 한쪽에서 투영해서 본 운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오메가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가면 보니까 이 오메가는 뭐하고 일치하냐면 오메가는 요거의 각속도죠. 각속도라는 건 각 진동수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탄성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에서 운동 방정식을 dt제곱분의 d제곱 x 더하기 오메가 제곱 x는 제로 이렇게 오메가 제곱 이렇게 바꿨는데 오메가 제곱이 뭐였냐면 n분의 k였어요. 그 n분의 k가 여기서 이 오메가와 같아요. 각속도하고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만 보고서 각속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등속 운동을 옆에서 투영하는 운동이 단순 조화 운동이고 탄성력을 받고 움직이는 운동이 단순 조화 진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어요. 이제 여기서 진동을 우리 이제 도입하는데, 진동이란 평형점 주위에서 동일한 운동을 반복하는 걸 진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는 저 학생처럼 이렇게 차요. 이렇게 차면 이게 진동이에요. 진동인데 단순 조화 진동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한참 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고 한참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단순 조화 진동 아니에요. 단순 조화 진동은 반드시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사인 코사인으로 움직여야지 이게 단순 조화 진동이죠. 그래서 이런 진동을 기술할 때는 진동의 주기를 생각해요. 한 번 끄덕일 때마다, 그러니까 진동을 한 번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어요. 진동 수도 있죠. 진동 수는 뭐냐면 단위 시간에 진동을 반복하는 횟수예요.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 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서로 역수인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역수인 관계. 단순 조화 진동은 진동이 시간에 대해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로 기술되는 운동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 속력이 V인 등속 원운동의 주기를 우리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기가 V분의 2파이 R인데
V는 뭐예요? 오메가 R이 되죠. 각속도하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는데 이건 뭐가 되냐면 주기가 진동수분의 1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각 진동수는 진동수에다 2파이 곱한 거예요. 2파이. 그래서 우리 미분방정식에서 나오는 오메가는 진동수에 2파이 곱한 것인데 그게 또 뭐하고 똑같아요? 각속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각진동수란 각속도를 얘기하는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각진동수라고 불러서 또 각속도는 주기 동안에 2파이 가니까 단위 시간 동안에 간 각이 얼마인가 보면 이게 바로 각속도죠. 그래서 이게 바로 2파이 F예요. 그래서 각속도와 각진동수는 똑같은 양을 부르는 서로 다른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단순 조화 진동이 무엇인지 공부했어요. 진동은 일반적인 진동은 단순 조화 진동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단순 조화 진동을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가장 간단한 진동이고 우리가 해석적으로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진동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진동이라도 우리 이런 단순 조화 진동들의 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인 진동을 단순 조화 진동의 합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 여러분 언제 들은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푸리에 급수예요. 푸리에 급수는 진동을 단순 조화 진동으로 쭉 전개하는 것을 푸리에 급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할 것 같으면 우리 단위 길이당 늘어난 길이를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이걸 변형. 변형이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단위 넓이당 작용한 힘을 우리 변형력, 그리고 이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변형력은 변형에 비례해요. 이게 바로 유명한 후쿠의 법칙이다. 후쿠의 법칙. 이게 그때 이 비례상수를 y를 영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표시하면 이때 k는 뭐 y하고 관계 있는 그런 거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탄성력을 받는 물체는 단순 조화 진동을 하는데 그때 단순 조화 진동이란 시간에 대해서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로 기술되는 그런 특별한 운동을 얘기하고 이 특별한 운동은 뭐하고도 같아요? 등속 원운동을 옆에서 본 운동도 하고도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런 단순 조화 진동에서의 주기, 진동수, 각진동수 이런 거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탄성력을 받는 물체의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때 이 운동 방정식만 보고서 이 운동 방정식이 오메가는 뭐였어요? 루트 n분의 k인데 이 루트 n분의 k가 바로 각진동수로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다른 물체라도 꼭 스프링에 연결되지 않은 물체, 뭐 예를 들어서 단진동 또는 뭐 여러 가지 물체가 있어요. 그때 운동 방정식이 이런 형태로 되면 이런 형태로 된다고 하는 것은 변이에 비례하는 복원력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탄성력 마이너스 kx 이런 형태로 표시되는 힘을 받는다는 거겠어요. 그런 형태의 힘을 받으면 자, 이런 미분 방식만 표시되면 무조건 단순 조화 진동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단순 조화 진동의 각진동수가 이거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으로 그걸 바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우리 다음 시간은 뭐 할 거냐면 파동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파동은 새로운 현상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역학의 마지막 부분으로 새로운 현상,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힘을 받는 물체의 운동과는 새로운 현상으로서 파동을 공부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음파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번 주를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수고했어요.